캠핑카로 내 차로 시베리아를 한번 횡단해보고 싶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 아내도 은퇴를 해서 그럼 같이 가자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그 전에 자동차로 유럽 여행도 한 6차례 했었고, 또 이쪽 뭐 미국이라든가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서 자동차 여행도 했고 또 캠핑카 여행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캠핑카를 꼭 해야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희 집사람은 배낭여행을 별로 싫어하고 호텔 여행을 좋아하는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동차 여행을 같이 해본 적이 있는데 집사람은 꼭 12시에서 1시 사이에 점심을 먹어야 됩니다. 저녁은 5시부터 6시 사이에 저녁을 꼭 먹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한식으로 먹어야 됩니다. 쌀밥과 김치가 있어야 됩니다. 캠핑카는 가능하겠다. 왜냐하면 길을 가다가 점심시간이 땡 되면 차를 세우고 냉장고, 전자레인지 이런 게 다 설비가 돼 있기 때문에 뭐 밥통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가능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출발을 했었는데요. 루트가 있습니다. 아무 곳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정보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쉥겐에 들어갔다? 그러면 내가 출발하실 때 1년, 2년을 계획을 잡으실 거예요. 그런데 쉥겐에 그러면 내가 1년, 2년 있을 수 있느냐? 유럽 국가 내에 불가능합니다. 쉥겐이라고 들어보셨죠? 쉥겐이란 것은 유럽 국가 내에서 90일 동안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90일은 180일 중에서 90일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1년, 2년을 있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유럽에서 90일을 계시고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90일 있다가 다시 들어가시면 됩니다. 거기 방법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10년간 100개국을 여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400일 동안, 그러니까 1년 1개월 동안에 40개국을 83,000km를 제가 캠핑카를 몰고 갔다 왔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구글 지도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이신 곳이 아시아 지역에서 제가 갔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기 전에 평상시에 뉴스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또는 뭐 유튜브에서 여행 좋다는 곳이 있으면 이렇게 점을 찍어 놓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점을 찍어 놓느냐? 내가 정말 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점을 연결을 해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아니 왜 색깔이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요. 왜 그러냐면 노란 점은 제가 2015년도에 이게 시베리아 횡단 열차입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아바롭스크 이렇게 쭉 가죠. 제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오면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도대체 어떤 노선으로 움직이는가 궁금해서 기차 속에서 점을 역마다 찍어놨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빨간 데는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초록색 선은 제가 돌아온 구간이고요. 파란 선은 넘어간 구간이고요. 아시아 쪽이고요. 이건 이제 시베리아 횡단을 넘어와서 카잔, 모스코, 무르만스크 하고 노르웨이를 이렇게 내려와서요. 지금 아이슬란드도 보시면 그 전에 2018년도, 그 다음에 2019년도 링로드를 이렇게 돌았었고요. 그 다음에 아일랜드, 영국도 이렇게 돌고요. 이렇게 여기는 지금 남부 유럽, 스페인, 발칸반도 있고요. 미국에도 미국은 LA로 들어가서 차를 렌트해가지고 이쪽 캐년 돌고 텍사스 갔다가 오고, 그 다음에 또 궁금했던 게 미국은
미국에도 철도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시죠? 암트랙이라고. 여기서 철도를 타고 옆에 가서 이쪽에서 이제 우리 옛날에 그레이하운드 아시죠? 고속버스. 예. 그걸 타고 이렇게 플로리다 갔다가 쿠바가 제가 플로리다 가보니까요. 바로 앞이 쿠바예요.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부터 영어를 해야 되겠다. 내가 세계여행 하려면.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영어를 계속 했었는데 그때 미국 이제 영어 강사를 만나면 저희를 놀려 먹어요. 야, 한국에서 서울에서 평양이 바로 앞인데 니네들 왜 못 가? 그러더라고요. 한번 미국 사람 물어보세요. 야, 니네들 마이애미 바로 앞에 쿠바인데 니네들 갈 수 있어? 못 갑니다. 여기 길이 막혀 있어요. 길이 캐나다에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이쪽에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물론 앞으로 더 개방이 되겠지만 그래서 쿠바를 한번 가봐야죠. 갔다가 쿠바 들리고 깐쿤으로 나와서 중남미 돌았을 거고, 이제 중남미로 넘어와서 이제 과테말라, 니카라과에 돌아서 남미를 싹 돌고, 그 다음에 이제 호주도 이쪽 버스에서 다윈 들려서 여기 이 배꼽이라고 울룰루라고, 저 이게 꼭 가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호주 이 제일 가운데 보면요, 세상에서 가장 큰 바위산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게 바위산인데 바위 하나로 이루어졌다는, 단일 바위로. 저게 가능해? 가보고 싶었죠. 네, 가보고 케언즈로 해서 브리스번, 시드니, 멜버른 이렇게 돌고 정말 뉴질랜드 좋습니다. 저도 여기서 이제 캠핑카로 한번 일주를 다 해봤었는데, 저는 이렇게 좋은 곳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는 이집트로 해서 이렇게 종단도 한번 했고요. 이번에 이제 모로코로 해서 사하라까지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한테 하나 꼭 안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행을 만약에 내가 차를 몰고 처음 여행을 해본다. 특히 유럽 쪽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점을 찍어놓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 가시면 주로 이 지역을 돌 거예요. 아마 제가 딱 해보니까 서유럽,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렇게 도시다가 그 다음에 가시면 이쪽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쪽 이탈리아, 로마 이쪽 좀 가시고, 또 시간이 되시면 이제 영국, 아일랜드 이쪽도 가시고, 그 다음에 동유럽 좀 가시고,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기시면 노르웨이를 갔다 오시는 분도 있고, 아이슬란드를 갔다 오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유가 있으면 이제 이쪽 발칸 지역을 갔다 오시고, 물론 터키는 여기만 갔다 오시는 분도 계시죠. 터키 한 달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다니자고 하면. 그런데 또 그리스는 또 이상하게 빠집니다. 이 루트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발칸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터키 가셨을 때 그리스까지 같이 가시면 좋아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2015년에 제가 조계영제를 딱 50회 하고, 가족들을 제가 먼저 가서 한 바퀴 돌고 가족들을 와라, 방학기에. 그때 애들이 이제 아직 군대를 마치고 대학생 시절입니다. 니들 어디 가고 싶어? 그랬더니 제 둘째 아이가 로마를 꼭 가고 싶답니다. 자기는 건축에 관심이 있어서 로마를 가고 싶다. 그래? 그럼 갈까? 여름방학이었습니다. 로마를 또 갔죠. 여러분 올해 우리 여름 겪어보셨죠? 어마무시했죠? 그런데 로마 여름에 가시면 그 어마무시한 것의 2배 정도, 우리 어렸을 때 햇빛에 머리가 벗겨진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신 분들은 시베리아 횡단에 관심 있으실 거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출발하기 가장 좋은 때가 5월 하순입니다. 5월 중순 전까지만 해도 눈이 있어요. 그래서 5월 중순 이후로 가셔야 되고요. 10일 횡단은 5월 중순 이후에 6월, 7월, 8월 그리고 9월 중순까지 이 기간을 넘어가면 또 눈이 옵니다. 길이 얼어요. 눈이 쌓여요. 그러면 사고입니다. 또 동파가 있죠. 그게 가장 무서워요. 여기는 언제 가야 되느냐? 겨울철에 가시면 돼요. 그러면 5월, 6월에 우리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출발했다. 그러면 러시아는 열심히 달려도 한 달이 걸립니다. 10,000km가 돼요. 자, 그러면 한 달이 걸렸습니다. 자, 6월에 출발해서 한 달이 있으면 7월이죠. 어디를 가야 되죠? 노르웨이로 가셔야 돼요. 거기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고 서서히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6월 말 또는 7월, 8월, 9월. 자, 3개월이 지났죠. 그러면 쉥겐을 빠져나가야 돼요. 여기 있으면 불법 체류입니다. 그럼 어디로 빠지느냐? 그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중요한 건 뭐냐? 여름철에는 북쪽으로 가시라.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지중해변으로 내려오시라.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은 100개국을 한 10년 동안 다니고 나서 다녀보면서 정말 좋았던 것들, 그것을 거기서 죽어도 좋았다라는 책으로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캠핑카 시베리아 횡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고독한 구름 여행 이야기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이 캠핑카로 40개국을 다녀왔습니다. 400일 동안, 400일이면 1년 하고 1개월 정도 됩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83,000km를 달렸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다녀온 루트입니다. 동해안에서 블라디보스토크 갔다가 여기가 하바롭스크, 빌로빈잔, 스코보로디노, 모고차, 그 다음에 여기가 치타, 울란우데. 울란우데에서 저는 이 몽골 갔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올 때 갈 수도 있지만 여행할 때 저의 철칙은 하나 있습니다. 절대 미루지 말자. 다음에 할까? 없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기회 있을 때 하고 봐야 됩니다. 일단. 그런데 제가 여기만 왔다 간 이유가 있습니다. SUV나 집 차량들 있잖아요. 그런 걸 몰고 가시면 몽골에서 어떻게 해볼 수는 있지만 캠핑카를 몰고 여기를 가고 싶다. 그러면 사건 사고입니다. 일단 우리 이 캠핑카들은요, 아시잖아요. 집이에요. 집을 몰고 매일 500km, 300km씩 이동하는데 400일을 다니면 집이 버텨나겠습니까? 어딘가 고장이 납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도 고장이 날 수밖에 없어요. 포장된 도로가 울란우데에서 울란바토르까지, 그리고 이 코스 울기까지.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울기라고 해서 무조건 포장된 게 아니고 이 루트입니다. 이 루트를 놓치면 차가 빠지게 돼 있어요. 못 빠져나옵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몽골을 꼭 가보고 싶다. 그러면 캠핑카로 갔을 때 이 루트 외에는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또 잘 아시죠? 바이카로스. 한번 꼭 가셔보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르크츠크에서 여기 우론섬이라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포장이 돼 있어요. 근데 우론섬을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빨리판 도로입니다. 2015년도에 제가 시베리아 횡단에서 타고 오다가 거기를 갔을 때 걔들은 그 러시아 차가 있어요. 푸르곤이라고. 걔들은 그 특화되어 있습니다. 전쟁용으로 막 비포장으로. 그 놈을 타고 가는데 이게 닿습니다. 이렇게 천장에. 자, 그 길을 캠핑카가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사들이 막 풀립니다. 그래서 꼭 점검을 하셔야 돼요. 우리 업체들이 정말 조심해서 조립한다고 해도
빨리판 도로를 달리시게 되면 그 나사들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달리고 나서 한번 점검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러지 못하잖아요. 꼭 그건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이 루트가 러시아 횡단 루트입니다. 자, 여기서 이르쿠츠크에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 루트로. 그러면 이제 여기가 모스크바입니다. 자, 여기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유럽을 가고 싶은데 딱 갈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잖아요. 여기가 노르웨이 조금 넘어갈 수가 없고요. 국경이 있습니다. 여기가 핀란드 국경이고, 그 다음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벨라루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자,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잖아요. 여기 막혀 있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벨라루스는 여기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근데 옛날에는 전통적인 코스가 이 핀란드를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 2015년도에 유럽 돌고 이 국경을 통과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 와서 여기서 시베리아 횡단열을 타고 갔거든요. 근데 핀란드 입장에서 걱정되는 거예요. 야, 우크라이나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다. 막을 수가 없어요. 얘가 뭐 3km, 2,000km 되는데 여기를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군사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핀란드가 나 그럼 나토 가입할래? 나토 가입하면 방어벽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국경 폐쇄. 핀란드 못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점검할게요. 넘어가실 수 있는 곳은 노르웨이 쪽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이쪽 열려있고요. 그 다음에 조지아, 카자흐스탄 열려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렇게 여행을 하시겠다. 그러면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여권. 이거 기본이죠. 운전면허증. 자, 운전면허증도 잘 하셔야 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있고 국내 운전면허증 있죠. 자, 우리 국내 운전면허증 다 있으실 건데 영문으로 발급받으신 분 여기 계시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벌써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영문으로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옛날 것은 앞면에 사진 있고 정보 있잖아요. 뒷면에 그냥 주소란이죠. 자, 유럽을 가시거나 어디 세계를 가서 경찰이 딱 검문을 딱 사면은 걔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패스포트,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딱 그 말만 하거든요. 저 패스포트야 여권 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걔들은 패스포트는 내가 한국 사람이고 여행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당신이 운전할 수 있다는 증명이 있느냐? 그게 드라이버스 라이센스죠. 운전면허증이죠. 근데 걔들은 한글을 못 읽잖아요. 근데 영문 운전면허증은 뒷면이 영문이죠. 영어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거예요. 국제운전면허증은 다 통용이 되거든요. 경찰서 민원실 가셔가지고 여권 사진하고 내 운전면허증을 하면 국제운전면허증을 10분 만에 만들어줘요. 자, 10분 만에 서류가 만들어진다?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허접하다는 거죠. 여러분, 종이, 요만한 종이에 한 4페이지, 5페이지 되는데 제 거 사진 들어있고 한글, 영어, 뭐 아랍어, 뭐 이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보면 허접한 거예요. 하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꼭 받으시면 되고요. 아까 영문 면허증도요, 한 3, 4일 걸립니다. 국제운전면허증 하면서 같이 해달라고 그러면 3, 4일 후에 우리 면허증이 나오니까 받으시면 되고요. 자, 판단해보세요. 국제운전면허증 10분 만에 만들어지고 얘는 3, 4일이 걸려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시면 신뢰를 국내 우리 영문 면허증을 더 인정을 해줍니다. 또 하나, 자동차 등록증.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차를 가지고 계시면 차 속에 이 보조석 거기에 다 들어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또 문제가 있죠. 이걸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자, passport, driver's license,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말입니다. car document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관한 걸 자료를 주라. 그러면 우리나라 등록증을 주면 됩니다. 근데 한글로 돼 있잖아요. 한글로 돼 있기 때문에 그쪽 경찰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영문 등록증입니다. 영어로 돼 있어야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영문 이거는 그냥 뭐 구청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만들어 줍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허접해요. 가면 바로 만들어 주는데 이건 한글로 된 차량 등록증을 영어로 그냥 번역만 해준 건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원본 자동차 등록증을 보시면 종이도 좀 우리 상장 종이 정도 되고 앞뒷면으로 칼라로 돼 있고 또 직인이 또 그럴싸하게 찍혀 있잖아요. 근데 영문 차량 등록증은요 A4 용지에다가 뭐 타이핑도 뭐 좀 어설프게 돼 있고 뭐 도장 하나 빵 찍어져 있어요. 이걸 그래서 제가 경찰들이나 국정에서 이걸 딱 내밀면 이런 거 말고 오리지널 원본 달라고 원본. 그러면 국내 등록증을 주죠. 그러면 이걸 원본인지 알겠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구청에 가셔서 영문을 발급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는데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공무원이 영문을 만들어 줍니다. 영문을 만들어 주고 우리나라 국내 원본은 회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상으로 자동차 등록증은 한국만 발행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공무원은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문 등록증을 발급해 줬으니까 원본은 회수하겠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원본이 회수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영문 등록증 갖고 가시죠. 국경 가보세요. 자, 카 다큐멘트 영문 딱 주면 오리지널. 이거는 뭐 카피본 뭐 이런 거예요. 너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공무원이 원본을 회수하려고 하면 꼭 말씀을 하셔야 돼요. 나 시베리아 행가할 건데 꼭 필요하다. 이거 두 개가. 그러니까 공무원이 이게 왜냐면 무심하지만 구청에서 이 업무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거죠. 꼭 이 말씀을 하셔서 두 개를 다 받으셔야 됩니다. 또 중요한 건 자동차 일시 수입 신고필증. 이건 또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차를 가지고 예를 들면 러시아를 가거나 어디를 가든 국경을 넘을 때 차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세관에서는 어떤 인식을 하냐면 차가 수출된 거라는 거죠. 나라 밖을 벗어났잖아요. 수출된 거다. 그러면 세금이 어마무시합니다. 이건 일시 수출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시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다. 이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만이 차가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이제 준비는 거의 다 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러시아를 가겠다 그러면 두원상선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락하시면 필요한 서류들을 다 점검을 해주니까 걱정하실 건 별로 없습니다. 또 궁금하신 분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어떤 배를 타고 차를 어떻게 싣고 러시아를 가요? 이쪽에 가시면 동해항이라고 있어요. 동해항에서 블라디보스톡을 갑니다. 이게 뭐 23시간 걸린다고 하는데 결국 하루 잡으시면 돼요. 여기서 2시에 출발하면 다음날 2시에 도착을 합니다. 사람도 타고 차도 타고 같이 가는 거죠. 자, 그런데 블라디보스톡에 딱 내려서 차를 딱 찾아서 출발하면 좋겠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통관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여러분 우리 공항 가시면 여권 검사하고 뭐 짐 검사 하잖아요. 차도 검사를 합니다. 자, 근데 굉장히 엄격합니다. 왜냐? 저 속에 마약이 숨겨 있을지 총기가 숨겨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막 엑스레이도 투과하고 막 일일이 들어가서 다 열어보고 다 조사합니다. 그게 4일에서 5일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을 해서 4일, 5일 동안 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제일 먼저 하실 게 루브르 한전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쉬운 거지만 또 쉽지 않은 거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만약에 러시아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자기 나라 또 루브르를 쓰겠다고 그러면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잖아요. 마찬가지죠. 러시아에 갔는데 한국 돈 내밀면 받겠습니까? 러시아 돈 내밀어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유럽 갈 때 은행에 가서 유로 바꾸잖아요. 은행에 가서 러시아 돈 루브르 환전해 보세요. 되는가? 해주는 데가 없어요. 있는 데가 있죠. 거점 점포들 큰 데 있지 않습니까? 공항이라든가 큰 점포들 외환행 같은 데는 해줍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러시아로 횡단할 때 한 달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경비가 얼마나 서야 되느냐? 한번 따져보세요. 제가 해보니까 10,000km를 가는데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름을 넣습니다. 왜냐하면 가보시면 졸음쉼터 없어, 고속도로 휴게소도 없어, 차를 세울 곳이 없어요. 그냥 달려야 됩니다. 마냥. 그러니까 500km, 800km씩 그냥 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기름 넣어야 되지 않을 겁니까? 그 정도 달렸으면. 그러면 여러분 기름값이 얼마예요? 한번 해보세요. 제 차 기준으로, 승용차 기준으로 만땅 넣으면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럼 30일이다 고 얼마예요? 그것만 300만 원이잖아요. 물론 하나 좋은 게 있습니다. 러시아가 기름값이 쌉니다. 네, 휘발유는 한 8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디젤이 더 비싸요. 1,000원 정도 합니다. 그 전에는 디젤이 더 쌌어요. 근데 전쟁이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용 트럭이나 이런 것들은 탱크나 전부 디젤로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디젤 값이 더 비싸졌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리터당 1,000원이면 뭐 우리나라 지금 디젤을 한 1,500원? 뭐 요즘 싸면 1,300~1,400원 하겠지만 어찌됐든 기름값만 3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잠자는 거 30일 동안 자야 되지 않습니까? 30일 동안 먹어야 되잖아요. 뭐 기념품 사고 다 빼고 필요 경비만. 그럼 얼마 들겠어요? 기본 통과하는데 500 이상을 잡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블라디보스토크에 딱 내리면 차를 통관할 때 돈을 줄 게 있습니다. 여기서 갈 때는 도상선, 페리 뭐 그런 거잖아요. 그건 우리나라 돈으로 결제 가능한데 딱 도착을 하면 통관 비용, 세관 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은 러시아 돈을 줘야 돼요. 그러면 돈이 얼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내가 러시아를 통해서 나가가지고 만약에 유럽에서 배로 보낸다든지 내가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럼 500이면 되는데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면 한 800, 좀 넉넉 잡고 한 1000 정도. 왜냐하면 다시 환전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갔다 올 때 저는 갈 때 돈을 가져갔는데 넉넉 잡고 가져갔는데 한국가에서 타이어 펑크가 나고 막 이랬는데 그 나라 돈이 없었어요. 러시아 돈을 받더라고요. 와, 살았죠. 그래서 그렇게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가시라.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있죠. 500만 원을 루브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루브라 현금을 그러면 한 달 내내 들고 다니실랍니까? 이거 불편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아니, 카드 쓰면 되지. 카드가 안 됩니다. 옛날에는 비자, 마스터카드, 현재 쓰고 계시는 신용카드가 뭐 주유소, 마트 다 통용이 됐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나면서 미국하고 유럽에서 공세 작전을 썼죠. 다 막아버렸습니다. 카드가 안 됩니다. 신용카드가 안 돼요. 현금 들고 다녀요. 자, 그런데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러시아 가서 만들려고 그러면 못 만듭니다. 자, 신용카드의 특징은 뭡니까? 내가 돈이 계좌에 없어도 지금 쓰고 결제일에 돈이 나가면 되잖아요. 외국인인데 걔들이 증명을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체크카드는 만들어줍니다. 체크카드는 뭐냐면 내가 카드 통장에 돈을 넣어놓고 이 범위에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블라디보스톡에 4일, 5일 차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체크카드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때 팀코프라는 걸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름이 티메코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돈 바꾸셨죠? 이걸 여기다가 돈을 넣어놓으면 이제 주유소, 마트, 호텔, 식당 다 카드로 됩니다. 또 좋은 게 뭐냐? ATM을 사용할 수 있어요. 거기서 현금을 찾아줄 수도 있고 또는 현금이 있으면 ATM기에 돈을 넣을 수도 있어요. 이게 신의 한 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유심입니다. 유심이 또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러시아 횡단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길이 외길이에요. 외길. 그래서 내비 필요 없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내비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구글 지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티맵, 네이버 지도 될 것 같으세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게 얀덱스라는 것도 있고 투리스라는 것도 있는데 그걸 사용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심을 하면 전화도 가능하고요. 또 이게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좋냐면 우리가 아까 카드 말씀드렸죠. 백화점 다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베리아 횡단을 하고 있는데 길에서 누군가 아주 맛있는 과일을 팔고 있어요. 사 먹고 싶어요. 근데 구멍가게에 카드 리더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제가 현금 있으면 좋은데 현금도 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가서 보시면 가게 앞에 전화번호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면 유심해서 이 전화기에서 이렇게 그 번호를 찍습니다. 그 번호를 찍고 카드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금액을 찍으면 전송이 됩니다. 계좌이체가 돼요. 그러면 그 상인이 딱 입금된 거 보고 돈을 줍니다. 이게 또 아주 필요한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이 뭐냐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상상해 보십시오. 자, 우리나라에서 보험들에서 운영하셨잖아요. 러시아 갔어요. 우리나라 보험이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우리 보험 드시면 기본이 대인, 대물, 무한, 그 다음에 자손, 자차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자, 러시아는 자차, 자손이 안 됩니다. 종합보험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책임보험 있잖아요. 그거예요. 외국 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사고가 났다. 그러면 대인, 대물은 기본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듭니다. 이것도 러시아 돈으로 지불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할 것이, 자, 이것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필요 없어, 러시아어 공부는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잘 하셔야 돼요. 이 여행을 갔다 온 사람 이야기 들을 때 저도 이 문제를 겪은 적은 없지만 걸린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겁니다. 아까 국제운전면허증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러시아어가 없어요. 그러면 경찰이 러시아어로 된 게 없네,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거, 벌금을 때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에 영사관이 있어요. 우리나라 영사관이. 거기 가셔가지고 운전면허증을 러시아어로 공증을 해주라. 그럼 그걸 갖고 다니시면 러시아 경찰이 부르면 내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시면 좋고요. 이렇게 됐으면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차는 나왔죠. 이제 블라디보스톡에 차는 있습니다. 이제 떠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고 싶지 않아요. 딱 출발하려고 하면 제가 이거 하나 또 꼭 말씀드릴게요. 저도 캠핑카를 출발하기 전에 새로 샀습니다. 왜냐하면 중고차로 갈 수도 있죠. 유튜브를 보시면 중고차로 간 사람이 굉장히 많죠. 한 90% 이상? 요즘에는 신차도 또 나오는데 옛날에는 거의 90% 이상이 뭐 스타렉스라든가 뭐 이런 SUV 같은 막 이런 거 해서 가잖아요. 왜냐? 이게 경험치예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있었던 적 있었잖아요. 몽고라든지 이런 나라 갔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딱 스톱이 되니까 차가 못 움직이네요. 국경 통과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차를 버리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기본 6천, 7천, 1억 5천 막 가지 않습니까? 이거를 버리고 내 몸만 온다? 이거 곤란하죠. 그러면 싼 차 사가지고 가다가 혹시라도 일이 생기면 버리고 와버리고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아내하고 같이 가는데 만약에 갔다가 차 고장 나서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아니, 100개국 세계 얘기했던 사람이 마누라 데리고 와서 이 고생 시키려고 데리고 왔냐고 대번에 말 나옵니다. 이제 보십시오. 왜냐하면 몸이 피곤하거든요. 몸이 피곤한데 차 고장 나면 그 말 나와요. 그래서 새 차를 뽑았어요. 자, 새 차 뽑을 때 집사람하고 싸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여행을 10년 전부터 준비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유튜브라든가 책이라든가 뉴스라든가 이걸 많이 봐서 정보를 많이 받고 있었죠. 근데 거기서 들은 정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썬팅이 법으로는 너무 진하면 안 되지만 썬팅으로 잡히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단속을 안 하는 거예요. 외국은 얄짤없습니다. 자, 캠핑카를 딱 받았는데 캠핑카 업체에서 썬팅을 하실랍니까? 이러는 거죠. 집사람, 당연히 해야죠. 진하게 해주세요. 아니 1년 2년을 가는데 햇빛에 여성분들 살탈 거 생각하면 그건 얄짤없죠. 타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보, 썬팅 외국 나가면 이거 무조건 잡히는 거야.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안 가겠답니다. 혼자 가랍니다. 저는 정말 그때 놀랐어요. 여성분들하고 남성들하고는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협적으로 본 게 뭐냐? 그러면 썬팅을 하기는 하세요. 그런데 색깔이 전혀 없는 걸로 하세요. 뭔 소리를, 썬팅을 그럼 왜? 자, 근데 이제 저도 그건 양보할 수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가보시면 알아요. 러시아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속도 위반, 신호 위반 이렇게 보지만 경찰들이 딱 보고 딱 색깔 진하잖아요. 스톱. 자, 썬팅 다 띄고 벌금 내고 다 띄어야 출발시켜줍니다. 말이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운이 좋아서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걸리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타협을 받느냐? 그러면 썬팅을 하기는 하자. 그런데 추가도 그냥 없는 것처럼 부탁을 했는데 그런 제품은 없습니다. 그러겠죠.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최고 얇은 걸로 해주라. 그랬더니 최고 얇은 걸로 했어요. 약간 태는 나지만 태는 잘 안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사람은 이제 설득을 했죠. 이게 제품이 아주 좋은 거라서 자외선이 다 차단이 된대. 근데 저는 그걸 이해합니다. 왜 그 경찰들을 이해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경찰들이 그거 막 돈 뜯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들 러시아 가보시고요. 스탄 국가들 가시면 가로등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아니 밤에 왜 달려? 밤에 안 달리면 되지. 되나요? 안 됩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시베리아 횡단할 때 이게 졸음쉼터, 휴게소, 갓길이 없어요.
차가 서면 뒤에서 때려버리면 이거는 사망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있는 차들은 대형 트럭 있지 않습니까? 걔들이 수도 없이 다니기 때문에 졸음운전할 수 있잖아요. 갓길 세워놨다 때리면 다 사망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주유소 있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주유소는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잠을 자려면. 그런데 구간이 보통 300km, 500km씩 막 떨어져 있거든요. 주유소마다. 밤이라서 달리면 안 된다? 택도 없는 소리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죠. 죽어도 달려야 된다. 그런데 차이를 느껴보세요. 가로등이 없는 길을 내 라이트 힘 하나로 달리는데 앞에가 진하게 돼 있다? 이건 사망입니다. 왜? 러시아 도로는요, 이렇게 그냥 평평하지 않아요. 포톨 들어보셨죠? 깊이가 30cm 되는 포톨도 있어요. 여기 바퀴 붕 빠지고 뜨면 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이어 펑크나죠. 작살납니다. 차 운행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속도를 낼 수도 없어요. 사모님 같이 가시면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안 하시면 안 간다 하니까. 그러면 하긴 하는데 가장 연하게 해달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산 넘어 산입니다.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가시기 전에는 뭐 궁금하죠? 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저도 가기 전에. 저는 시베리아를 열차로 횡단했잖아요. 차를 몰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차를 다니는 것은 궁금하죠? 주유소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데, 아니 그럼 보조 연료통을 가지고 가야 돼? 이거 궁금하신 분 계세요? 저는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미국 가서 그때 승용차를 렌트했었는데 텍사스 그 사막을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갑자기 기름값이 1.5배가 뛰어요. 아니지. 다음에 가면 더 싼 데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게이지가 반쯤 떨어졌죠. 뭐 가만히 있겠지 하고 있는데 가격이 엄청 싸요. 그래, 안 나오길 잘했어. 폐업한 주유소에 이제 노란불은 까딱까딱합니다. 이제 그 순간에 식은땀이 팍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왜냐면 빠꾸를 할 수 없어요. 빠꾸를 하면은 이제 기름 진짜 떨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알거든요. 온 겨울만에 주유소가 없으니까 이제 무조건 보험이다. 우와, 진짜 막 거의 빨간불 나올 정도에서 주유소 하나 나와가지고, 그래서 보조 연료통을 샀습니다. 이건 우리 생명이야. 집사람도 찬성했어요. 근데 출발하기 전부터 말썽이 생깁니다. 승용차는요, 트렁크가 실내하고 통하잖아요. 보조 연료통에다가 딱 싣고 출발하려는데 사막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름이 막 이렇게 냄새가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문을 열 수도 없어요. 사막이라서. 문은 닫았지 기름 냄새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래도 괜찮은데 집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차라리 죽고 싶다. 그래서 연료통을 버렸어요. 자, 그래서 나 그러면 시베리아는 어떻게 할 거야? 이건 도저히 연료통 안 된다. 보조 연료통 안 된다. 그래서 정보를 막 찾습니다. 확실한 답이 없어요. 제가 다녀보니까, 왕복을 해보니까 느끼는 건 뭐냐? 보조 연료통 필요 없더라. 대신에 딱 한 가지, 달리다가 또는 출발하기 전에 게이지를 보세요. 게이지가 반 언저리다. 볼 것도 없습니다. 주유소 보이면 무조건 만땅 놓고 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땅 놓고 달리면 기름 떨어지기 전에 주유소는 하나는 꼭 있습니다. 러시아 주유소 가셔가지고 만땅, 자 영어로 뭘로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안 되니까, 자 러시아로 하면 되는데 러시아가 안 되잖아요. 자 그럼 영어로 하죠. 자 아시는 거 다 만땅 풀. 문제가 있습니다. 못 알아먹어요. 풀을 못 알아먹어요. 자 풀 알아먹었어요. 근데 니엠이다. 안 된대요. 풀이 왜 안 돼? 시스템이 얘들은
만땅이 없습니다. 얼마치 넣어주세요. 몇 리터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풀 만땅 넣고 싶잖아요. 자, 그래서 또 하나. 차를 만약에 사시거나 가지고 계시면 내 연료 탱크의 용량을 아셔야 돼요. 내 연료 탱크가 60리터다. 그럼 반 언저리면 30이잖아요. 그러면 30리터. 저는 어떻게 했냐. 또 이게 영어로 뭐 30리터? 못 알아먹어요. 그럼 이제 러시아 말로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냐. 또 이거 팁을 가르쳐 드리면 우리 핸드폰에 계산기 있죠. 30을 적어요. 30을 적고 우리 리터라고 그러잖아요. 얘들은 리테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30 보여주고 리테르. 그러면 또 알아먹어요. 30리터 넣어줘요. 그러고 돈 얼마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 카드 주면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루브라로 얼마 넣어주라 이렇게. 그러니까 만땅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내 탱크를 모르면, 자, 기름이 반품 왔는데 몇 리터를 넣어주라고 할지를 모르면 넣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반이 왔어요. 자, 그러면 30리터 넣어주라 그랬는데 잘못하면 기름이 좀 녹아되면 넘쳐버릴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숙조. 자, 그러면 잠은 어디서 자냐? 30일 동안. 그러다 그렇게 염려는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캠핑카로 있으면 주유소 옆에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수많은 트럭이 다니거든요. 그러면 얘들 또 밤에 달리면 위험하기 때문에 다 거기 모여서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아마 여기 이 정도 할걸요. 큰 데는. 이보다 더 큰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형 트럭이 수백 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주유소 옆에 숙소가 있습니다. 기름 넣고 여기서 자고 식당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식사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가격도 싸고 맛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세계는 묶음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다음 주유소까지는 달려가야 된다. 그걸 아셔야 되고요.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아주 최신식, 우리나라 거의 시스템하고 비슷한, 여기 보면 HHK라고 써져 있죠. 근데 이게 지금 러시아 문자입니다. 러시아 문자가 키릴 문자인데 거기는 러시아는 시스템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카드 결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앞에 가시면 계산하는 데가 있어요. 차를 딱 세워놓고 여기를 가서 뭐 30리터, 60리터 넣어달라 하고 결제하고 여기 와서 넣는 겁니다. 그러면 30리터 그러면 딱 30리터 들어가면 딱 멈춰요. 그렇게 돼 있는데 아직도 똑같죠. 계산은 가서 30리터 딱 계산하고 넣으려고 딱 왔는데 이렇게 번을 넣어서 이렇게 딱 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나 돈 계산하고 왔는데. 그랬더니 저기 계산대에서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손짓을. 뭔 말인지 몰랐죠. 가서 보니까 건은 여기 달려 있어요. 건은 여기 달려 있는데 이 사람이 막 가르쳐요. 알고 보니까 여기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넣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 또 가다가 또 에디스를 또 만났어요. 어쩔 수 없이. 거기를 갔더니 와, 여기는 우리 리터가 들어가면 카운터가 있죠. 몇 리터 돈 막 금액 올라가잖아요.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 시계가 돌아갑니다. 10리터, 20리터, 시계가 돌아가요. 근데 또 그건 알겠어. 알겠어. 근데 또 안 들어가요. 결제하고 넣었는데. 그래서 버튼이 있어서 눌렀죠. 여기는 버튼을 2개 눌러야 돼요. 처음 꽂고 여기 버튼 누르고 저쪽 버튼 또 누르고. 자, 다사다난하네. 자, 또 이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우리 특히 여성분들 스타벅스 커피 한번 땡길 때가 있어요. 외국 나가시면 땡길 때가 있어요. 러시아에도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진출해 있어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가보시면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스타벅스 마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전쟁 때문에 다 철수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했냐면 스타벅스를 인수를 했어요. 시스템은 똑같아요. 마크만 바뀌었어요. 이렇게. 스타즈 커피. 자, 가시다가 스타벅스 생각난다. 이 마크 꼭 잊지 마세요. 요거 찾아가면 스타벅스입니다. 아마 유럽 가셔서 자동차 여행을 해보셨다면 오아시스가 하나 있죠. 여행할 때, 전 세계를 여행할 때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맥도날드. 자동차 여행해 보시면 맥도날드는 생명입니다. 왜? 일단 점심 해결되죠. 화장실이 공짜입니다. 주차장도 딸려 있죠. 와이파이가 공짜입니다. 전기도 쓸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점심 정도는 뭐 이렇게 어디 화장실도 가고 싶고 와이파이도 하고 싶고 그러면 거길 가는데, 이 마크 반갑죠. 운전하고 있다 마크 딱 보이면 우와 이렇게 가는데, 러시아 한번 가보세요. 분명히 진출에 있었어요. 근데 이 마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얘도 철수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사람이 또 인수를 했어요. 이 마크입니다. M자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시스템 똑같습니다. 맛도 똑같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설명드릴게. 그러면 이제 대충 할만하네. 난관이 또 있습니다. 에드블루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줘 보세요. 에드블루. 이거는 아시는 분도 계시죠. 이게 요소수입니다. 디젤 차를 몰고 계신다면 요소수가 또 중요하죠. 왜? 차를 운전하다 보면 딱 디스플레이 뜨죠. 2000km 이후에는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 문구가 딱 떠요. 요소수 넣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정말 좋다는 게, 주유소 가시면 다 요소수 있잖아요. 그냥 그 하얀 통이 이렇게 써져 있죠. 딱 넣으면 되잖아요. 러시아에 가보세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동해항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차를 싣잖아요. 그 전에 거기 딱 도착하시면 요소수는 만땅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기름은 만땅으로 안 넣으셔도 돼요. 왜? 여기서 1,500원씩 하는데 거기 가면 1,000원 하거든요. 품질은 글쎄요. 저는 차이를 별로 못 느꼈어요. 이거는 만땅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왜냐? 블라디보스톡에 딱 내리셔가지고 10,000km를 달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디젤 차를 운용해 보시는 거 아시겠지만 에드블루는요, 보통 제 경험으로 보면 한 5,000km? 이제 물론 이게 품질마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외국 나가봤더니 5,000km도 못 타요. 못 타서 이걸 에드블루를 넣으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동해항에서 만땅을 넣었거든요. 그러고 쭉 가다가 딱 신호가 떴어요. 2,000km. 와, 2,000km 안에 하나 있겠지. 주유소 기름 넣을 때마다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요소수라고 못 알아보니까 에드블루라고 해요. 자, 그래서 제가 하나의 팁을 또 드리면, 가서 에드블루 이러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핸드폰 사진을 찍었어요. 딱 보여줍니다. 이거. 그래도 몰라요. 자, 주유소 직원이 에드블루를 모른다? 그 주유소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두 말 하고 출발합니다. 그러면 이제 1,000km, 500km 이제 큰일 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죽기 살기입니다. 이제 주유소 들리는 거다. 에드블루 해주고 다닙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하나씩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제가 또 팁을 하나 드릴게요.
주유소를 아무 주유소나 가서 물어보면 꽝입니다. 꽝. 시간만 낭비합니다. 어떻게 가느냐? 쭉 달리다가 주유소를 한번 보세요. 그런데 뭐 그 펌프가 한 두세 개 있고 이렇게 좀 작다, 규모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주유소가 크면 있냐? 커도 없어. 뭐 어디 있느냐? 그거는요, 딱 달리다가 큰 주유소가 보이면 이제 집중해서 봅니다. 그때 펌프 옆에 오일이나 생수나 놓고 파는 데 있죠. 또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팔더라고요. 어디냐면 아까 그 주유소 현금 계산하는 데 있잖아요. 건물 그 앞에 오일 이렇게 막 놓고 파는 데 있잖아요. 거기로 가면 확률이 한 70% 올라갑니다. 거기는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또 우리가 스탄 국가나 이렇게 가시면 국경을 가시면 됩니다. 왜 국경에 있냐면 국경에서는요, 유럽에서 넘어오는 트럭들이 있거든요. 얘들은 똑같아요. 우리랑 요소수 안 넣으면 차가 시동이 안 걸리기 때문에 걔들은 필요로 하죠. 근데 걔들이 찾으니까 물건을 갖다 놓는 거죠. 국경에는. 국경으로 가시면 거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말통으로 판다는 겁니다. 말통으로 10리터짜리도 있는데 별로 없어요. 20리터짜리 이 말통입니다. 조지아에서 아르메니아를 넘어갑니다. 자, 조지아에서 이제 딱 배웠죠. 국경에 가면 있어. 국경에. 그러면 이제 조지아에서 아르메니아 국경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주유소에서 딱 물었더니 오, 자기는 없대요. 그래서 오, 큰일 났다 이제. 여기 국경이 없어요. 그랬더니 애드블루를 딱 보여주니까 아, 저리 가래요. 저리. 어? 타이어 가게요. 타이어 가게. 맨 타이어 가게예요. 가봤더니 있어요. 우와, 됐다. 가격을 딱 물었죠. 여러분, 요소수가요, 기름보다 좀 싸거든요. 이거 10리터짜리잖아요. 10리터인데 5만 원을 달래요. 이야, 너무 비싸다. 이제 물론 가격이 문제가 아니지만 그래도 하시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너무 비상식적인데? 아르메니아 가면 없겠어? 아르메니아도 국경이 있으니까 있겠지. 절대 조심하세요. 그런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아르메니아에 넘어갔는데 주유소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조지아에서 아르메니아 넘어가는 국경이 한 3개 있는데 이쪽 아제르바이잔 쪽에 국경이 있는데 거기가 나흐츠반이라고 전쟁 중인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근처에 가시면 외교부에서 문자 옵니다. 여기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쪽 국경으로 하시면 뭐 법에 저촉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까지 돌아가려면 아직도 뭐 한 7, 8,000km 더 가야 되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이거를 한 3통을 샀어요. 그래서 트렁크에 싣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그래서 요소수로 그런 문제고요. 쉥겐 국경 통과. 자, 이제 러시아는 무사히 통과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코스가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조지아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카자흐스탄도 있지만 카자흐스탄에서 다시 러시아로 들어가서 조지아로 다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유럽 들어가시려면 4군데를 가셔야 되는데 러시아에서 이렇게 넘어오면 노르웨이 여기 이쪽으로 겨울에는 못 가니까 핀란드 막혔고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근데 여기도 굉장히 지금 깐깐해졌습니다. 어렵습니다. 조지아 쪽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카자흐스탄에서 들어올 수는 있는데 지금 여기서 러시아로 넘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군데를 보시면 여기는 이제 선택해서 가시면 되고요. 자,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러시아를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쉥겐 지역에 보험을 드려야 되잖아요. 제일 비쌉니다. 60만 원, 세 달에. 여기는 뭐 한 3, 40만 원 정도. 불가리아가 이제 이쪽인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여기서 드려야 되니까 어렵죠. 왜냐? 여기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국경에서. 그래서 들어야 돼요. 여기는 비쌉니다. 근데 만약 여기 가고 싶다.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여기 기름값은 리터당 한 3,000원 정도 합니다.
장난 아니죠. 이게 1000km 이상인데. 근데 여기는 싸잖아요. 기름값은. 기름값은 싸고 보험료는 비싸고, 보험료는 싸지만 기름값은 비싸고. 이것은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쉔겐에서 90일밖에 못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4가지 옵션을 제가 드릴게요. 영국으로 빠지는 게 있고요. 아프리카 모로코나 튀니지로 빠지는 게 있고요. 튀르키예, 터키 있지 않습니까? 터키로 빠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발칸반도, 보스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코소보,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이쪽으로 빠지시면 여기는 비쉔겐입니다. 그러니까 90일에서 빠져요. 자,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만약 서유럽 쪽에서 왔다. 그러면 이 영국으로 빠지시면 됩니다. 이 노버해역을 통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비쉔겐이기 때문에 여기서 머무르면 되고요. 모로코로 가는 방법, 그 다음에 이 시리에서 튀니지로 가는 방법, 그 다음에 이쪽에서 발칸반도 가는 방법,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튀르키예, 터키로 가는 방법. 자,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튀르키예가, 터키가 아주 볼거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탄불, 여기도 아주 관광거리 많죠. 수도 앙카라도 한번 가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괴레메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파묵갈레도 있고요. 이쪽에 아마 아라라트 산 있죠. 거기도 한번 가볼 만하고요. 이쪽이 가지안테프라고 옛날 지진, 와, 정말 지진 심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막 이렇게 무너진 건물들이 막 복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가시면 안탈리아, 그 다음에 베티에, 그 다음에 여기 가면 또 우리 트로이 목마, 트로이. 그 다음에 이쪽 가시면 옛날에 고대 로마 유적들이 많고요. 또 성경에 관련된 유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시간을 보내시면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들어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6개 나라가 있으니까 여기 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국도 가서 보시면 볼 데가 많습니다. 또 저것도 보면 코스가 있어요. 처음에 패키지로 가시면 런던 한번 갔다 오거나 맨체스터 한번 갔다 오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되는데, 이제 2번째 정도 가시게 되면 이제 스코틀랜드까지 올라가시는 분도 계시죠. 에든버러까지 가시고, 이제 또 가시면 스카이섬도 있고 볼 게 많아요. 제가 좀 이따가 시간 여유가 되면 영국에서 정말 가볼 만한 곳 제가 소개 한번 드릴게요. 코스만 이렇게 잡으시면 가서 당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우리 유튜브 보면 이번 여름에 이렇게 싹 갔다가 거의 사망하게 생긴 거예요. 더워가지고. 여러분, 저 캠핑카 우리 에어컨 작동 되잖아요. 써보시면 알아요. 기름이 전기가 툭툭툭 떨어지죠. 그런데 우리나라 캠핑카는 참 좋은 게 있더라고요. 전기 걱정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왜냐? 우리가 많이 달리거든요. 하루에 에어컨 하루 종일 24시간 트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2-3시간 틀었죠. 기름 전기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200-300km 달리지 않습니까? 또 충전됩니다. 대개 또 요즘에 태양광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또 알게 모르게 되고, 전혀 안 된다. 캠핑장 들어가서 전기 꽂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전기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그런데 아까 그 팀들이 터키에서 랄랄라 했어요. 좋다. 근데 이제 막 더워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들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막 사람이 이게 이제 더워서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북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절을 잘 보셔야 돼요. 여름에는 이 튀르키예 남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 됩니다. 이탈리아 안 됩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안 됩니다. 모로코는 물론 안 되고요. 여기는 여름에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 제 루트를 보시면 6, 7월 달에 노르웨이에서 있다가 7월, 8월 쉔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온 겁니다. 이제 이제는 9월이죠. 이제 9월, 10월. 그 다음에 이제 11월 가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12월이 되잖아요. 춥죠? 어디로 가도 여기는 춥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움직여서 모로코로 들어갑니다. 모로코에 들어가서 겨울을 낮죠.
그래서 저는 3월에 나왔어요. 자, 우리나라 3월 춥죠. 그런데 이 지역은 3월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3월에 나와서, 자, 여기서 그러면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있는 거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이제 6월 됐어. 엄청 덥죠. 야, 북쪽에 갔다 왔는데 또 갈 수 없잖아요. 이때 방법이 뭐냐? 스위스나 돌로미트 쪽으로 가셔야 돼요. 여기 산들이 3,000m 이상입니다. 그러면 6월, 7월에 가도 선선해요. 거기서 피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서 3개월 지냈고 90일 지냈고 여기서 90일도 지내고 이렇게 90일 지내냐? 이 방법이 절대 옳지 않습니다. 항상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여유가 있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했어요. 90일을 다 쓰지 않고 80일이나 75일만 씁니다. 10일에서 15일을 남겨놔요. 왜?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게요. 차가 고장날 수도 있고 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 놓고 남겨놓고 일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여기 넘어가야 되는데 만약 제가 90일 채우고 여기서 90일 안 입고 넘어가면 못 가잖아요. 그 남겨놓은 기간이면 일주일이나 10일이면 여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남겨놔야 돼요. 꼭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행하시다 보면 타이어가 펑크나기도 하고 뭐 물펌프가 고장나기도 하고 뭔 일이 생길지 몰라요. 아프기도 합니다, 진짜.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요. 자,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이 루트에서 이쪽으로 내려오셨다면, 네덜란드 벨기에로 넘어오셨다면 이쪽에서 도버해역을 통해서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도시면 모로코 지브롤터가 여기 페리 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보 찾아보시면 그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가서 모로코 보험 들고 페리 티켓 사서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좋은 점이 모로코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딱 하나, 드론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모로코 드론 금지입니다. 입국이 안 돼요. 그러면 얘들이 뭐라고 말하냐? 여기다가 드론 놓고 가세요. 나갈 때 찾으시면 됩니다. 증서를 줘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겨울을 나고 한 2달 반 있었나요? 겨울을 나고 다시 왔죠. 증서 주면서 드론 돌려주세요. 드론을 못 찾겠대요. 뭔 소리야? 네 증서가 있는데.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얘들이 전법이에요. 못 찾는다. 그래가지고 막 배가 막 떠나요. 그래도 못 찾아요. 다음 배 것도 와도 못 찾아요. 사람을 막 이렇게 초구박이 만들어 놓고 찾았어. 우와, 당신 행운이야. 찾아. 그럼 주라고 돈 내야 돼. 그래서 무슨 돈? 그 용지에 모로코 말로 써져 있거나 프랑스 말로 써져 있는데 거기도 작은 글씨로 30일인가 40일인가 그걸 넘으면 돈을 내야 된대요. 와,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아까 드론 말씀드리면 우즈베키스탄 드론 안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문제인데 저 갈 때는 사실 드론에 크게 터치하지 않았어요. 지금 드론 갖고 가실 분들 준비하시면 되게 매빅2 이런 거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250g은 넘어가면 신고해야 됩니다. 그 나라에. 근데 249g짜리가 있죠. 그건 신고 안 해도 되죠. 날릴 수 있어요. 근데 제약이 많습니다. 저 갈 때 전 2대를 가지고 왔어요. 유튜브 촬영하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크게 체크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지금 네트워크가 좀 있어요. 지금 돌고 있는 사람들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잡습니다. 드론을 뺏겨요. 러시아에서. 왜냐하면 이해가 되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드론 그런 그냥 얘들이 그냥 아주 그냥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아시면 되고요. 또 시간 되면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기 몽골 같은 경우에 네. 한국 국대 면허증은 허용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하시는지. 네. 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나라는 제네바 협약에 들어있어. 아까 국제운전 면허증 말씀드렸죠. 제네바 협약하고 협약을 해서 그 나라들이 다 통용이, 거의 세계가 모두 다 통용이 되는데 몽고는 비엔나 협약에서 통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 가서 운전을 하면 불법으로 걸립니다. 자, 그런데 이게 경찰에 따라 달라요. 저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경찰한테 걸렸어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답니다. 경찰에 걸리면 우리는 운전을 할 수 없으니까 몽고 사람을 사요. 돈 주고. 그러면 몽고 사람이 우리 차를 몰고 어느 지역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넘어오는 수도 있고, 또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운반을 하는.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다음 질문. 그리고 맨 처음에 그 요타라고 하는 요타. 유시 네.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 국경을 넘을 때 네. 그 유시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혹시 다른 나라로 차를 운전해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면은 거기서 또 다른 유시를 해야 되는. 그 유심 문제가 또 굉장히 복잡합니다. 간단해요. 요타는 러시아 겁니다. 러시아 국경에서는 돼요. 넘어가면, 유럽 넘어가면 당연히 안 되죠. 자, 그러면 근데 또 요타가 잘 됩니다. 근데 시베리아 횡단 구간에서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죠. 땅이 넓기 때문에 통신시설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심 위주는 잘 되는데, 그리고 그래서 저도 그 유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유럽을 넘어가면 광범위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다폰이라든가 오투라든가 쓰리심이라든가. 그런데 나라마다 다를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심 문제는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것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그 데이터가 잘 되는 내비게이션 아까 말씀하신 그 얀덱스라는 그렇죠. 그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가는 건데, 그 인터넷이 잘 안 터질 경우에 그렇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프라인으로도 내비게이션을 보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예. 궁금합니다.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정말 가보시면 내비게이션 생명입니다. 러시아에서 길을 잘못 들었다. 그러면 사망입니다. 왜 사망이냐? 시베리아 횡단길이 쫙 있는데 어느 길에서 갈림길이 생기고 포장이 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내비게이션이 없다. 어떻게 하죠? 또는 내비게이션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안 따라갔어. 근데 가다 보니 딱 비포장이에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내가 한 50km 왔는데 이거 아닌가 봐. 돌아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순간순간 그 공사하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 구간만 넘어가면 또 되는 곳이 있어요. 계속 갔다 그 진흙탕에 뭐 아주 잘못 가면 죽습니다. 또 빨래판을 뭐 한 50km 달려보십시오. 차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중요한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면, 이제 여러분도 혹시라도 정말 내가 시베리아 가야지 준비하신다면 내비게이션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여기서 티맵 쓰고 뭐 카카오 맵 쓰고 이거 곤란합니다. 왜? 가서 안 써지거든요. 왜? 외국 나가시면은요, 길도 생소하지, 도로 표지판은 다 외국말로 돼 있지, 사람 왔다 갔다 하지. 근데 뭐 잘 익숙하지 않은 내비를 보고 간다? 사고 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나라에 있을 때 구글 지도 있지 않습니까? 구글 지도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왜? 데이터를 안 주기 때문에. 그러나 대충 감각을 익히는 겁니다. 그리고 얀덱스 맵을 내가 깔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데이터가 안 터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에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 오프라인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맵스미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오프라인입니다. 오프라인. 그러니까
또 하나 있는 건 C직이라고 있어요. 저는 C직을 가지고 세계여행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일본을 간다 그러면 일본 지도를 다운을 받습니다. 그러면 오프라인이에요. 그냥 데이터가 없어도 다 작동을 합니다. 여기 내가 어디 가야 찍어 놓으면 다 알려줘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남미를 간다 그러면 남미 나라를 쫙 다운받아 가지고 갔다 왔어요. 그러면 다 지우고 유럽을 간다 그러면 내가 갈 나라들 쫙 다운을 받아서 하면 됩니다. 그게 비용이 저는 그때 굉장히 그 할인 그 기간이어서 싸게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그걸 이용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여러분 C직을 사용해서 우리나라에서 해보세요. 잘 안 됩니다. 만약에 러시아를 가잖아요. 얀덱스 앱을 까셨잖아요. 그러면 스탠드 파이프를 치시면 그 물 공급한 데가 지도에 쫙 나옵니다. 물 쓰고 거기 가서 공급받으면 돼요. 자, 이것도 없다. WELL, W-E-L-L, L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물들이 쫙 나옵니다. 거기서 물 공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노르웨이 갔다 흐르는 물 마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스펙은 만약에 이제 그거는 고르기 나름입니다. 작은 차는 기동성이 좋습니다. 자, 차가 크고 길다. 좋지요.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 차는 시내에 못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럽을 가시면 캠핑장에 두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유럽 사람들이 저런 큰 캠핑카를 몰고 시내에 들어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운전을 좋아하고 유럽을 시내를 돌고 싶고 또 유튜브를 찍고 싶었기 때문에 몰고 다녔었는데 차가 길면 큰 길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제가 모로코 마라케시 갔는데 차들이 승용차들이 가길래 따라갔어요. 하고 시내 구경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높이가 제 차가 좀 이렇게 높잖아요. 큰 차라서 높이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승용차들은 가는데 저는 왼쪽으로 꺾어야 됐어요. 왜냐면 빠꾸가 안 됩니다. 좁으니까. 근데 왼쪽으로 90도로인데 차가 길면 돌 수가 없어요. 회전축이 길면.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차다 좋죠. 예를 들면 스타리아 이런 차가 강점이 있습니다. 스타렉스 이런 차를 왜 좋냐? 유럽에 가시면 주차장이 노지 주차장이 없어요. 다 그 건물에 있는 지하철로 들어가는데 높이가 2m 뭐 2m 20 제한입니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주차할 수가 없어요. 시내 구경합니다. 비엔나다 구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가 작은 차는 그런 점이 굉장히 강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가면서 시간 많이 됐죠? 네. 혹시 질문이 계시면 제가 뭐 시간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답을 해드릴 테니까 조금 아쉽더라도 이렇게 해주시고